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40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15분 동안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전쟁 종식이 매우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선언을 기대한다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함께 해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 시간의 대부분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데 썼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34차례 등장한 평화입니다. 유엔 총회 연설이 끝나자 북한을 포함한 각국 대표단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를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조금 전에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매우 가까운 장래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과 만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매우 긍정적인 만남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회담과 관련한 조율을 위해서 다음 달 평양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오는 12월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임을 시사도 했습니다. 한미 간의 금리차가 더 벌어지면서 한국은행이 언제쯤 금리를 올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40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이같이 연설했습니다. 15분 동안 이어진 기조연설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썼습니다. 네, 북한이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번에는 국제사회가 이끌어줘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책임을 강조한 건데요. 연설이 끝나고 북한 대표단이 박수를 친 건 지난해와 다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9월 27일 목요일 아침엔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면서 유엔의 역할을 지켜 세웠습니다. 지난해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로 지난 겨울 평창에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는 평화의 새 역사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구테레시 사무총장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반도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해 주었습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평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끝난 한 달여 후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처음 만났고 유엔은 적극 지지해줬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과 평양회담까지 지속된 만남에 유엔은 든든한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 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국제사회가 화답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나는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일을 위한 평화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해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각국 대표단은 박수로 화답했고 북한 대표단도 지난해와 달리 손뼉을 쳤습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고 당시 이를 듣고 있던 북한 대표단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가 군사 분계선을 넘고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관련국들의 과감한 조치가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절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각국 대표들에게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도 알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장의 영구 폐기를 약속했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추가 비핵화 조치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인 한반도에서 전쟁 종식이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지지와 응원에 감사하다면서 남북한과 미국은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경험했다며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 지역 성폭력 철폐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 위안부 합의만 내세우지 말고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국제 문제로 규정하고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세계 인권 선언의 첫 조항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특히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현지 시간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조만간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과 국내적으로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을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유치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흐 위원장은 늘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사상 첫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30년에 하계올림픽을 남북이 공동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을 만나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 사이 시간대를 활용해 이루어진 인사 차원의 만남에서입니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바흐 위원장은 IOC는 늘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Could be closed. What started with the Winter Games, then in Pyeongchang 2018, would then lead to a happy celebration in the Summer Games in 32. 사상 첫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가능성이 무르익은 가운데
이날 접견에선 당장 2년 뒤인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이와 관련 오는 11월 일본 방문 때 아베 신조 총리에게 남북 선수단 참가를 이야기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도 기회가 되는 대로 아베 총리와 상의하기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이용호 외무상과 만날지 관심이 높았었죠.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조율을 하기 위해서 다음 달 북한에 간다는 사실도 밝혔는데요.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있을지에 대해서 다음 달 열릴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도 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간 26일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다는 겁니다. 이번 방북의 목적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며 양국 정상 간 이뤄진 약속에 관련한 추가 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북 시기는 폼페이오 장관이 아주 조만간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10월 초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방북으로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 관련 북미 간 빅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에 관해서 폼페이오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월보단 그 이후 열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검증에 대해선 물건을 자세히 보지도 않는 채 덮어놓고 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동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매우 긍정적인 만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올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26일 트위터를 통해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과 양측 통역을 배석한 채로 회동하는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앞서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매우 긍정적인 만남이었다며 다가오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후속 조치들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회동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북미 간 빅딜 방안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회동은 이 외무상이 29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로 하자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서 만나자고 공식 제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조연설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두 사람이 의견을 좁히기 위해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올해 세 번째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오는 12월에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는데요. 올해 금통위 회의가 이제 2번이 남았는데 언제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관심입니다.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Inflation is low and stable. All of these are very good signs. 파월 의장이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경제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2.00에서 2.25%로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입니다. 연준 위원들은 12월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As the economy has steadily gained strength, the Fed has been gradually returning interest rates closer to levels that are normal in a healthy economy. 모든 미국 국민에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수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또한 2.8%에서 3.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장담한 3%대 경제 성장률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기준금리 차이는 0.75%포인트로 커져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부터 1.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 구조가 취약한 신흥국입니다. 터키와 아르헨티나 등 약한 고리에 속하는 신흥국 달러가 금리가 오른 미국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세계 경제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06.93포인트 떨어졌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 또한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한칠레 FTA 개선 협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해 연기했던 국회 대정부 질문을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합니다. 1일 외교 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2일에는 경제, 4일에는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인적 쇄신에 착수합니다. 전국 253개 지역 당협위원장의 물갈이가 본격 시작될 예정인데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 12만여 가구입니다. 일단 다음 달에 3만 3천여 가구가 나오는데요. 위례 신도시에서 3년 만에 새 아파트가 분양되고 2기 신도시 마지막 주자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도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재건축 아파트 분양도 다음 달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보복을 우려해서 신고를 못하니까 공정위가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신고 건수가 지난 3년 동안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 내용인데요. 도급 관련 제보 건수가 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올해 안에 재가동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평양 방문 결과를 공유하고 개성공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 방북 신청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저녁 7시 40분쯤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2명이 1톤 봉고 탑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편도 1차로의 갓길을 걷고 있었는데 차량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각인 어제 저녁 7시 20분쯤에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고속버스 석 대가 잇따라 추돌해 승객 등 3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의 여파로 일대 7km 구간에서 2시간 동안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4시 반쯤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부안 IC 부근에서 승용차 5대가 부딪혀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바닷속에서 새로 발견한 종 3종, 기록되지 않은 종 3종, 모두 6종의 무척추 동물을 확인했다고 국립생물자원관이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전체로 탐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2만 5천여 명이 광주 비엔날레를 찾았습니다. 관람객 30%가량이 이번 연휴에 집중되면서 명절 특수를 누렸습니다. 유엔 무대에서의 진정성이 담긴 연설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이후 미국에서의 행보에도 관심이 이어졌는데요. MBC 인기 토크쇼 지미 펠런 쇼와 ABC 방송 시사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에 연달아 출연을 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ABC, CBS, MBC 등 미국 3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모두 섭렵했습니다. 네, 2주 전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시중은행들의 추가 약정서가 확정이 되면서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정상화가 됩니다. 그동안 중단이 됐었던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무주택자의 고가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오늘 새벽 미국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한미 간의 금리 차는 더 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금융당국이 긴급 회의를 여는데요. 이주열 총재가 앞으로 금리 방향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이훈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오늘까지입니다. 여야가 맞서고 있죠. 장관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국회 표결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아침 공기가 무척 쌀쌀합니다. 일교차도 역시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고요.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강원 영동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 5mm 정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이 13도, 광주가 14도, 대구는 11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더 떨어졌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조금 차갑긴 하지만 공기질은 깨끗해서 참 좋은데요. 다만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운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남부해상과 남해상, 또 제주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13도, 대구는 11도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주와 광주가 25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제 낮 기온도 가을다워지면서 두툼한 옷들 미리 꺼내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에서 구토와 발열 등을 동반하는 로타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나흘 전에 처음 환자가 나온 뒤로 14명이 감염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이 산모는 출산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이를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몸을 회복해 면회가 가능해졌을 무렵 아이가 로타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년 만에 가진 애기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직까지도 애기를 한 번도 못 안아봤잖아요. 이 병원 신생아실에서 첫 로타바이러스 확진 판정이 나온 건 지난 23일입니다. 이후 같은 시기에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 19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염자가 계속 늘었습니다. 어제도 퇴원했던 쌍둥이가 양성 판정을 받아 감염된 신생아는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분만이 갑자기 많아지는 바람에 과밀화가 되었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염된 신생아들은 현재 격리 치료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신생아실을 당분간 폐쇄하는 한편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음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 3명을 추가 검사합니다. 잠복기를 고려해 이틀 간격으로 3차례 검사해 모두 이상이 없어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구토와 발열, 설사를 일으키는 병원체로 주로 어린 아이들이 많이 감염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의 경우 탈수 증세를 일으킬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2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옥상에서 40대 남성이 누군가 날 죽이려 한다면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설득 끝에 투시를 막았지만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에어매트 옆으로 떨어진 남성은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2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옥상에 5m 높이의 승강기용 기계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위를 40대 남성이 쉬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듯 손짓도 합니다. 8시 한 반쯤 돼가 내가 받는 것 같고 시끄럽게 이야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누군가 날 죽이려 한다, 날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옥상과 지상에 에어매트 3개를 설치했고 소동은 7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남성은 5시간에 걸친 경찰의 설득으로 오후 2시쯤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어매트가 깔리지 않은 5m 아래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의식불명 상태인 남성의 가족과 주변인들을 상대로 소동을 피운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이틀 전 경기도 시흥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칫 연쇄 화재로 번질 뻔했는데요. 경찰이 화재로 숨진 중국인이 차에서 인화물질을 꺼낸 영상을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제 오후 불이 나 중국인 33살 진모 씨가 숨진 경기도 시흥의 플라스틱 공장을
하늘에서 본 모습입니다. 건물 외벽은 순식간에 모두 불탔고 철골 구조물 사이로 꺼지지 않은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철골 옆에는 불에 탄 승용차도 서 있습니다. 숨진 진 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소방차 2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길을 사이에 두고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장들이 촘촘히 붙어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빠르게 진화에 나서 추가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공장 화재의 경우 숨진 진 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 씨가 자신의 차에서 인화물질을 꺼내는 장면이 인근 CCTV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불에 탄 차에 인화물질 들어있던 것이 나온 것 같아요. 사다 남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트렁크에서. 경찰은 어제 오전 현장 감식을 마치고 오늘 공장 관계자 등을 불러 추가로 조사를 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주에는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 2시 40분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15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엔 연설이기 때문에 유엔의 역할을 일단 강조하고 유엔은 바로 평화를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평화가 훼손됐을 때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국제사회를 혼란시켰던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한 것 같다. 평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상당한 이제 고비에 처했다. 근데 지금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이 그 남북한이 70년 동안 전쟁이 끝났지만 사실은 휴전 상태로 전쟁 중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이 필요하고 이것이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비핵화로 추동할 수 있는 국제사회가 해야 될 일인데 여기서 지금 아직 막혀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시면서 종전선언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화답할 때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8.15 때 제안했던 동북아 뭐 철도 공동체 이런 거 해서 동북아의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다자안보 체제까지 이르는 에너지 공동체, 경제 공동체 이런 것도 만들자 해서 굉장히 상당히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그런 비전을 제시했는데 가장 주요한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이 비핵화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요하고 이것은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해달라. 뭐 이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지도자를 겨냥해서 메시지를 보내신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이고 전쟁 종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종전선언이 시급하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면 연내 종전선언의 가능성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전선언에 이제 걸림돌이 몇 개가 있었는데 첫째는 뭐 중국이 꼭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계속 나왔다가 시진핑 주석이 동방경제포럼에서 나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서 미국이 우려하는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문제는 그렇게 걱정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유엔사 해체를 북한이나 중국이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종전선언을 하면 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 입장 같은 것을 확인했다. 이걸 또 전달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이제 종전선언을 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아마도 친서에서 밝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종전선언을 해줘서 6.12 북미 정상회담처럼 북한한테 너무 양보했다 이런 얘기를 또다시 들을까 걱정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를 이제 확인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뉴스 연설에서 그 회담에서 종전선언해도 뭐 미국은 손해볼 게 전혀 없다. 종전선언이란 건 선언일 뿐인데
다시 군사행동을 해야 되면 하면 되는 것이다. 네. 과거의 일을 그냥 선언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제 또 강조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보기에도 종전선언 뭐 70년 전에 끝난 전쟁인데 해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 이제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내에 종전선언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현재 시간 26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특별한 친서를 추가로 받았다 하면서 그 편지를 꺼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편지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김정은 위원장의 카드는 뭘까?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그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는 게 나의 목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심을 시키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국내 정치적 인 상황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당신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만 해준다면 어떠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여러모로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국내에서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유엔사 해체나 이런 거에 연관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조치할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는 아마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 이를테면 엔진 실험장 이거는 종전선언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하겠다. 아무 조건 없이 그 전문가 참관하에서 완전 해체하고서 당신의 체면을 살려드릴 거고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면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데 영변의 핵시설은 사실 우리 핵의 거의 50% 넘는 그런 상당한 양이기 때문에 아마 당신이 정치적으로 낭패 볼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거 확실하게 안심을 시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단지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뭐 우리 대통령 평양 가시기 전에도 신고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야 된다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신고는 자칫 신고 잘못하면 북미 간의 판이 깨질 수도 있다. 따라서 신고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다시 세계 앞에 섰다. 이제 국제사회가 화답할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앞부분을 잠시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절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습니다. 북미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며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한반도와 북미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주 나는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다시 한번 합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또한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적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지난 제72차 유엔 총회에서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은 물론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올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표단 파견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 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유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유엔 사무국은 국제회의에 북한 관료를 초청하는 등 대화와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유엔은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부터 15분 동안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앞부분을 함께 보셨습니다. 홍현직 위원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를 했고요. 국제사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했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 20시간 같이 그 얘기를 나누는 그 자신감에 따라서 김정은의 결심이 확고하고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의 진정한 기회가 열렸는데 유엔의 본연의 사명인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서 종전선언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엔 총회 연설 앞부분을 듣는 동안에 뉴욕에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뉴욕 소식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며 추가로 친서를 전달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빨리 김 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고했던 것처럼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 북미 관계에 대한 중요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뉴욕 유엔 총회 현장에 나가 있는 김영기 특파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영기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조금 전에 끝났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방금 전 약 10분 전쯤에 끝났는데요. 이번 유엔 총회를 결산하며 그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하려면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아니었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 있었다. 그리고 1년 동안 핵실험을 하고 있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 않는 건 자신 덕분이다. 그동안 반복해온 이야기이긴 한데요. 다소 장황하게 얘기하면서도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타임게임, 즉 시간에 쫓기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의 시한을 정해놓고 서둘러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강조하면서 5개월, 2년, 3년이 걸리든 상관없다는 말도 했는데요. 시한에 쫓기지 않겠다는 걸 강조하는 트럼프 특유의 레토릭이라고는 보이지만 아무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주 발표문에서 2021년 1월, 즉 트럼프의 첫 임기까지 남은 기간, 앞으로 2년 3개월을 비핵화 시한으로 못 박은 것과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설령 핵실험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날 만났을 때 전쟁에 거의 근접했었다 했다.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었다. 세계전쟁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한 뒤 2달 반 뒤에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북핵 협상이 오래 걸리냐고 불만을 표출한다. 하지만 난 시간이 많다. 우리는 제재를 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북한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준 것은 시간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즉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과 협상, 대화를 통해서 전쟁을 막았고 이 북한이 방향을 선회한 만큼 서둘러 쫓기면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관심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았을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플러스 알파의 내용인데 이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는지요? 예,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김 위원장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2통 받았다. 김 위원장도 나도 둘 다 딜, 즉 거래를 원한다. 오늘 아베 일본 총리에게 그중 하나를 보여줬더니 경천 동지할 역사적 편지라고 했다. 우리는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친서에 상당히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제안 내지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이날 회견 중에 김 위원장에게 편지를 받은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의 양복 호주머니를 가리키면서 현재 친서를 소지하고 있음도 내비쳤습니다. 네, 김현기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북한과의 협상에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을 원하고 있다. 언론에서 멀리 떨어진 뒤편에서 많은 일이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와 영내, 세계의 안전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준수에 달려있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된 김정은이 평화와 번영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데 이어서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서신을 통해 자신에게 이를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안보리 회원국 정상들 앞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그리고 경제 발전 의지를 전한 것인데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안보리 회의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나는 매우 가까운 장래에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다.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가 발표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네, 뉴욕에서 조금 전에 끝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타임게임, 즉 시간에 쫓기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5개월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은 4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그러니까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끝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답변이 나온 건 뭘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목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임기 내라는 얘기고요. 네. 실제로 그 완전한 비핵화가 되려면 실행까지 되려면 그 이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인식하고 특히 그 서두르다가 지난번 6월 12일처럼 원칙만 합의해서 알맹이 없는 회담이었다 이런 얘기를 듣느니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협상력을 강화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다 비핵화를 오히려 그런 방식이 더 빨리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북한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해 왔는데 이제 위협이 사라지고 있다. 김정은의 미국을 위협하려는 의지도 없어진 것이 보이고 특히 평화와 번영을 희망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바꿔놨고 그리고 핵 능력이나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한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은 엔진 시험장부터 해체하고 하는 등 핵실험장 폐기하는 등 지금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놔둬도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완전히 비핵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중요해지지는 않았다. 이제 네. 따라서 그 정도로 나는 성과를 낸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여유 있게 하면 오히려 완전한 비핵화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의 협상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을 달성한 것이다. 네. 거의 손자병법에 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김정은에게 시간만 조금 줬을 뿐 아무것도 준 게 없다. 유해 송환에도 돈 준 적 없다. 그다음에 뭐 핵실험장 폐기하는데 우리가 뭐 대가 지불한 적 없다. 아무것도 준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성과를 거뒀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초조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시간 게임 하지 마라. 그것이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얻는 데 더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네. 아름다운 편지를 두 통 받았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베 총리에게 그중 하나를 보여줬더니 네. 경천 동지할 역사적 편지라고 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궁금해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모양이에요. 좀 아쉽게 우리 대통령한테 보여줘야지 왜 아베한테 네. 보여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내용이 경철 동지한 내용이라고 뭐 아베가 그랬다니까 이것은 김정은이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그 친한 관계라는 것을 절절히 이제 내용에 배어날 뿐 아니라 그 비핵화의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의향 뭐 그걸 뭐 결심했다라고 하기보다는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꽤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벽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도 직접 네.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연설 후반부 내용 다시 네. 한번 보시면서 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왔습니다. 유엔과 대한민국은 가치와 철학을 함께합니다. 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정 철학을 토대로 포용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단 한 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용성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 침해와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인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5배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5만 톤의 쌀을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발, 인권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유엔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첫 조항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특히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운 고향이 평화입니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입니다. 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일을 위한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후반부를 함께 보셨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그리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함께 해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정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음 달 네 번째 방북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이게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비엔나에서 스티브 비건하고 아마 최선희가 이제 만날 겁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면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방북을 하고 방북이 또 먼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 날짜가 잡힐 텐데 11월 6일이 미 중간선거라는 거 생각하면 진전이 있으면 10월 중에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11월 6일 이후로 넘어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종전선언을 연내야 한다는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한반도는 이제 평화의 길로 접어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9월도 그랬습니다만 10월과 11월도 숨가쁜 시간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익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치이지만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취소하면 그만이라며 미국이 손해볼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적극 설명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북미 간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북미 사이에 대체로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내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셈입니다. 특히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며 미국으로선 전혀 손해보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과 상관없이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믿을 게 없다는 걸 부각시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 인터뷰와 전문가 상대 연설을 통해 잇따라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건 직접 나서서 미국 사회 일각의 의구심을 가라앉히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네, 이번 유엔 총회는 여러 가지로 1년 전과 달라진 것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일 정상의 연설 내용들이 그랬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지난해에는 북한 사회 변화를 촉구했었는데 올해는 국제사회의 책임을 강조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에는 북한에 대한 가장 강경한 말들을 쏟아냈었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먼저 김현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방청석의 존 켈리 비서실장이 곤혹스러워할 정도로 북한의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트럼프의 작년 유엔 연설. 올해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Chairman Kim for his courage and for the steps he has taken. 작년 트럼프 발언 직전 자리를 박차고 나간 북한의 유엔 주재대사는 올해는 진지하게 트럼프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은 지난해에는 5분에서 올해는 절반도 안 되는 2분 남짓. 연설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본부에서 김 위원장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도 내비쳤습니다. I have much personal correspondence with Chairman Kim, and we will, I think we'll do something that's good for Chairman Kim. 남북 정상회담에서 전달받은 김 위원장의 평양발 플러스 알파 메시지에 대한 화답으로도 읽힙니다. 뉴욕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연설 내용이 180도 달라진 건 일본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압력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가진 잠재성을 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윤서령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난해 아베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확신적인 파괴자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 대부분이 북한 관련 내용이었고 필요한 것은 대화보다 압력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설에선 전혀 달랐습니다. 北朝鮮の変化に最大の関心を抱いています。私たちは北朝鮮が持つ潜在性を解き放つため努力を惜しまないでしょう。 대북 제재와 함께 늘 사용했던 압력이란 단어도 없었습니다. 국교 정상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北朝鮮との相互不信の殻を破り、新たなスタートを切って、金正恩委員長と直接向き合う用意があります。 아베 총리는 연설 직전까지 직접 원고를 고쳐 북한에 대한 언급을 크게 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행동을 취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진정성을 이번에는 믿어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외교가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였는데요. 미국을 속이면 미국이 보복을 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김 위원장이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외교협회와 코리아 소사이어티 등이 함께 주최한 연설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여러 비핵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세계인들이 속임수, 시간 끌기라고 말하는 걸 알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임수를 쓰거나 또는 시간 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만약에 그럴 경우에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하게 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한번 믿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경제 발전에 대한 의욕이 아주 강했다면서 이를 위해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도 전달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도 IMF나 또는 세계은행이라든지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개방된 경제로 나설 뜻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상응 조치는 반드시 제재 완화만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라면서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평양 연락사무소, 경제 시찰단 교환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오늘 새벽 있었던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경험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앞서 일본 아베 총리와 만나서는 한일 간의 합의에 따라 세워진 화해치유재단을 사실상 해산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일 관계 개선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박근혜 정부와 맺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내적으로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재단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전한 겁니다. 현재 재단은 매달 수천만 원대 임대료 등을 쓰고 있지만 이사진 대부분이 사퇴해서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재단 해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치유재단 해산카드를 꺼내들자 아베 총리는 상당한 거부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측 반발과 무관하게 재단 해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에서 JTBC 이서준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했을 때부터 내내 논란의 연속이었던 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에서 받은 돈 10억 엔의 처분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화해치유재단은 현재 이사 11명 중 8명이 사퇴해 재단 운영은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국고를 낭비하고 있고 지난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 화해치유재단 해산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국가의 어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이상 목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재단은 법적으로 정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불가역을 강조하면서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단순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에 대한 처분이 골칫거리입니다. 일본에서 넘어온 돈 10억 엔은 지금까지 피해자 지원 등으로 50억여 원이 쓰였고 50억 원쯤이 남았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선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정부도 이를 위해 지난 7월 양성평등기금 명목의 예비비 10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전시 성폭력 예방 기금 등의 명목으로 기탁하는 방안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10억 엔 중 남은 돈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해산을 한다는 것은 그 돈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단 국고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국고에 들어간 돈을 어떤 사업에 쓸 것인지라는 것은 정부가 추가적으로 판단해야 될 겁니다. 다만 돈 문제는 어떻게 하든 일본 정부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오랜만에 친지와 만나셔서 부동산 얘기 아마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연휴 직전에 주택 공급 대책까지 나왔었죠. 임대냐, 분양이냐, 어떤 형태로 공급할 것인가를 두고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취지대로라면 임대주택을 많이 내놔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지난 봄부터 서울시 청년임대주택 건설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차도 옆에 내걸었던 현수막은 사라졌지만 단지 안의 대형 현수막은 반년째 그대로입니다. 나이 있는 분들이 그냥 아주 일단 이미지, 임대라는 그런 이미지. 핵심은 일치가 떨어진다고요. 수도권 공공택지 인근 주민들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는 배경에도 이런 집값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30만 채 중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사인들 땅을 수용해서 이제 건설하는 주택인데 분양주택으로만 하면 공공성이 약하다는 비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임대주택 많이 공급하고 싶은데 이제 분양주택을 원하는 사람도 많고. 반면 시민단체들은 임대주택 비중을 더 늘리라고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시세 차익을 누리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를 평생 보장받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거고, 토지임대 건물 분양 같은 경우는 80년 임대가 가능해요, 현행법에서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과 갈등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미 공군이 50년 이상 된 낡은 훈련기를 교체하는 사업, 지금 17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 입찰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모델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훈련기에 심수미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쪼그라들어 있던 풍선이 이내 터질 듯이 빵빵하게 부풉니다. 25,000피트, 약 7,600m 상공을 비행하는 것과 같은 환경이 되자 기압이 확 낮아진 겁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자 99%였던 혈중산소 포화도가 2분도 되지 않아 60%대로 낮아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최고 3만 피트 상공을 매일 비행하는 공군 조종사들은
이 센터에서 3년마다 비행 환경 적응 훈련을 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중력의 최소 6배 이상, 최대 9배까지를 견뎌야 합니다. 제가 직접 훈련을 받아보겠습니다. 중력의 3배를 넘어서자 체내의 피가 하체로 쏠리는 느낌이 뚜렷해졌습니다. 다리와 복부에 힘을 주며 윽소리를 내는 L1 호흡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같은 훈련을 거쳐 공군 파일럿의 상징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둘렀습니다. 제가 탄 이 항공기가 TA-50입니다. 이곳 경북 예천에서 울진 상공 3만 피트까지 전투 비행 훈련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시속 700km로 1만 5천 피트 상공을 날던 기체가 순식간에 180도로 뒤집힙니다. 가상의 적기로 설정된 전투기를 요격하고 울진 죽변항으로 설정된 적진을 고의로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TA-50으로 고등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공군은 주변국의 공중 위협에 완벽히 대응하기 위해 실전적인 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이는 로키드 마틴과 함께 이 TA-50의 모체를 개량한 T-50A로 17조 원 규모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그간 해외 4개 나라에 64대를 판매하는 등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게 강점으로 꼽힙니다. 보잉 사브 합작의 BTX-1과 함께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입찰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JTBC 신수입니다. 네, 지금 뉴욕에 있는 북한 이용호 외무상, 이제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을 앞두고 있죠. 이 외무상을 맞이한 미국의 의전이 이번에 국가 원수급으로 올라가서 달라진 북미 관계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났다는 소식은 앞서 전해드렸고요.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과도 만났다는 소식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어떤 얘기들을 한 것으로 전해졌나요? 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뉴욕에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한다며 러시아가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호 외무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증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면서 소폭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71달러가 내린 71.5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선물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도 비슷한 시각 배럴당 0.35달러 하락한 81.5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 큰 축 가운데 하나가 대출을 이제 규제하는 거죠. 이번 달부터 더 강화, 다음 달부터 더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강화되는 대출 규제안을 발표합니다. 큰 틀로는 예외를 줄이고 한도를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금융회사는 돈을 빌려줄 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을 따져야 하고 DSR이 지나치게 높으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승인됩니다. 이를 위해서 위험대출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주택과 전세대출 그리고 신용대출이 통합해서 관리됩니다. 또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도 1.5배로 일괄 상향하거나 또 예외 승인을 엄격히 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4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6년 1월에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선 이후 2년 7개월 만에 약 400만 명이 청약시장으로 새로 유입됐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청약을 통해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목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쌀쌀, 큰 일교차, 그리고 맑은 하늘인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3, 4도 더 떨어지면서 무척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다만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갑자기 더욱 쌀쌀해졌죠. 날씨가 너무 변했다. 연휴에는 집에 있어서 몰랐는데 기온이 왔다 갔다 극단적인 날씨네 라며 당황하신 분들 있었고요. 반면 눈뜨기 힘든 아침이었지만 완연한 가을 날씨에 힘내서 출근 중이라고 밝은 에너지 전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조금 추워지긴 했지만 요즘만큼 하늘 보는 게 설레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분당 100만 개가 판매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병은 80%가량이 땅에 묻히거나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런던 중심가 카페에 무료로 식수를 채워갈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식당이 밀집한 건물에도 장치가 설치돼 시민들이 식수를 받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은 용기를 가지고 다니고 가게 등은 식수를 제공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I mean, I would drink like 2 or 3 of these in a day. So, I'm essentially saving a lot of waste. And if everyone did that, it would make a big difference. 지난해 세계적으로 초당 2만 개의 플라스틱 병이 팔려 나갔지만 새 병으로 재생된 비율은 7%에 그쳤습니다. 덴마크에 본사를 둔 맥주 회사는 여러 캔을 묶어 팔 때 플라스틱 포장을 쏘다 특수 접착제로 바꿔 배출되는 쓰레기를 줄였습니다. 이 마트는 바나나 포장을 종이로 바꾸는 등 자체 브랜드 제품에서 2023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다른 슈퍼마켓은 재활용이 안 되는 투명 비닐을 쉽게 떼어내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샌드위치 포장을 바꿨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인도에서 주거용 건물이 무너져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3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건물 잔해에 아직 10여 명의 사람들이 깔려 있어 당국이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하늘을 메웠습니다.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피사시에서 지난 24일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계속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700여 명이 대피했고 6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는데요. 피사 국제공항이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이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5살 아이가 대관람차 창밖으로 머리가 끼인 채 매달리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상 42m 높이의 관람차에 남자아이가 머리가 끼인 채 매달려 있습니다. 중국 절강성의 한 놀이공원인데요. 아이가 관람차 창문으로 몸을 내밀었다가 떨어졌는데 목이 끼이면서 매달린 겁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요금을 아끼기 위해 아이만 혼자 태웠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직원이 기구를 천천히 돌려서 아이를 내렸고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입장료와 아이의 안전을 맞바꾼 어머니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인근의 템스강에 흰고래 벨루가가 나타났습니다. 템스강은 흰고래 서식지인 북극해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인데요. 목격 당시 흰고래는 강 위의 소형 선박 근처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흰고래가 먹이를 쫓다 길을 잃은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흰고래 근처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남에 따라 정치권은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다음 달 1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집니다. 집권 2년 차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등 각종 현안들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10월은 굵직한 일정들이 많아서 여야의 공방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0월 1일에 외교 통일 분야의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 역시 가장 큰 관심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석 끝나고 나면 항상 연례적으로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안까지 이어지는 연말의 시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일부터 이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기 때문에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가을 공동선언 두 개 정말 남북 간의 역사적인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비준을 받아야만 이후에 뭐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예산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또 실제 실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 여당 측에서는 아무래도 역시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와 함께 결정한 그런 정말 역사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회 비준을 받으려고 시도를 할 거고요. 반면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비핵화의 내용이 결정적이지 않다. 네. 최종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지지가 높고 또 워낙 결정적인 그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선언까지 만일이 이어진다면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역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정책, 소위 말하는 강경책을 써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입장을 선회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더군다나 그동안에 보수층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루고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한미관계에 대해서 되게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도 50%대에서 70%대로 지금 상당히 올라간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반영이 된다면 야당도 잘못하면 평화를 반대하거나 또는 전혀 대안이 부재한 채 과거의 국정농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역시 여당도 야당을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겠지만 야당도 그렇게 쉽게 강경책만을 내세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정말 지혜롭게 이런 한반도의 역사적 변화의 시기를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네. 결국은 청와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야당도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대안과 또 비전을 가진 야당의 모습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대정부 질문 이후에는 국정감사가 있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진행이 됩니다. 야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겠죠. 그렇죠. 그동안의 각종 지표들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고용이라든가 실업의 문제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제조업 분야가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다라고 지금 야당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의 경우는 이런 경제 정책들이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기초를 닦아가는 과정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강에 투자하면서 건설 부분에만 투자했던 그런 흐름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시기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성과들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가 상당히 다른데요. 야당에서는 그래서 특히 자유한국당 국민성장이라는 또 새로운 담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접점을 만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역시 문재인 정부 국회와 함께 협업하면서 아무래도 정부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 부문을 놓고 이런 공동선언에 이런 외교 문제와 더불어서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네, 지금 경제 중에서 가장 큰 게 아무래도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부의 대책에서 이제 강화가 된 게 종부세였고 이게 되려면 이제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철학을 놓고도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여야가 격돌했던 사안입니다. 네. 종부세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종부세의 대상자가 본다면은 역시 그 대상자는 약 1.7%입니다. 우리 국민의 1.7%고 실제 종부세가 부과가 됐을 때 낼 수 있는 그런 세금의 한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야당은 이것을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부동산 문제, 집을 갖고 싶다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이 돼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아마 치열한 이런 여러 가지 여야 간의 격돌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좀 야당을 잘 설득하고 또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어내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국민들의 지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정부 여당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쟁이 예상되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야 각 당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다르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또는 중대선거구제. 지금은 거대 두 개의 이 당이 이 당이 60% 정도의 득표율로 의석이 80%를 지금 점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바꿔야 되는 시대적 과제가 있는데요. 그러나 워낙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치열하게 좀 격돌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제 청문회 채택 보고서가 이제 채택되는 게 오늘 시한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가게 될까요?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오늘 아마 여야가 마지막 단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야당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지금 미국 방문해서 귀국한 이후에 10일의 기한을 두고 국회에 다시 이제 재송부를 요청을 할 텐데요. 그러나 지금의 야당의 입장을 본다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마지막 타결의 지점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만일의 경우 임명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우리 남마처럼 얽힌 교육 정책을 제대로 풀어낼 것인가. 유은혜 후보자가 임명이 되더라도 정말 목숨을 건 사직생의 각오로 이 교육 문제 현안 대처하겠다는 그런 학부모들 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큰 각오가 네.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 선거를 이틀 앞둔 어제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공동 사퇴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뛰어든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종단 파행은 물론이거니와 종단은 특정 세력의 사유물이 되어 해총, 정우, 일면 스님은 선거를 이틀 앞두고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조계종 최대 종책 모임인 불교광장, 또 이 모임을 이끄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 차기 원장으로 원행 스님을 낙점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경쟁 후보들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홀로 선거를 치르게 된 원행 스님 측은 특정 후보에게 표심이 몰리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선거인단 318명의 간접 선거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됩니다. 불교 개혁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후보들의 이딴 사퇴를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이 1년 전 설정 스님의 총무원장 당선을 이끈 데 이어 이번 선거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행 스님에 대한 후보 검증은 물론 당선 무효 운동까지 예고했습니다. 조계종은 설정 전 총무원장이 물러난 뒤 새로운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공정성 시비가 일며 종단 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야구에선 때로 완벽하지 않은 비디오 판독이 논란을 낳곤 하는데요. 롯데 조원우 감독이 비디오 판독에 항의하다 퇴장당했는데 일부 팬은 경기장으로 신발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NC의 2점 차로 뒤진 5회, 롯데는 정훈의 2루 땅볼이 병살 처리되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1루 판정은 세이프로 번복됐지만 2루는 원심대로 아웃 처리됐습니다. 사직구장은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느린 그림에선 NC 노진혁의 발이 2루를 스치지 않은 듯 보였는데 아웃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조원우 감독은 비디오 판독 결과에 항의하면 퇴장당하는 규정이 있지만 덕아웃을 뛰쳐나왔고 일부 팬은 경기장에 신발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이어진 찬스에서 이대호가 역전타를 치고 또 7회 쐐기 홈런까지 쏘아올려 롯데는 5위 싸움에 희망을 지폈습니다. KT는 갈 길 바쁜 5위 기아를 크게 이겼습니다. 신인 강백호는 안타 3개를 몰아친 방망이뿐 아니라 태그를 피하는 재치 있는 도루로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한화는 양성우가 펜스를 부딪히면서 공을 잡아내고
또 이용규가 몸을 던지는 호수비를 펼쳐 3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미 1위를 확정한 두산은 9회 말 터진 박건우의 끝내기 안타로 넥센을 또 울렸습니다. 넥센 이정우는 홈런을 포함해 5타석에서 모두 출루하며 타율을 3할 6푼 1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부상으로 결장한 타격 1위 LG 김현수와 타율차는 0.0001, 즉 1모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JTBC 오광준입니다. 말컹의 멀티골을 앞세운 경남FC가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주며 대구FC와 비겼습니다. 경남은 어제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FC와의 원정에서 시즌 24호와 25호 골을 잇따라 터뜨린 말컹이 원맨쇼를 펼쳤지만 후반 47분 세징야에게 페널티킥 동점골을 허용하며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FC 서울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꼴찌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15분 고요한의 동점골로 1대1로 힘겹게 비겼습니다. 중국 청도 오픈에 출전한 세계 랭킹 23위 정현이 세계 랭킹 147위인 캐나다의 18살 신예 선수에게 덜미를 잡혀 첫 판에서 탈락했습니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정현은 어제 캐나다의 펠릭스 오제 알리아심과의 2회전에서 세트스코어 2대1로 졌습니다. 1세트를 아깝게 내준 정현은 2세트를 가져왔지만 3세트에서 자신의 첫 서브 게임을 빼앗긴 뒤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아침 공기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도 역시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데요.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강원 영동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는 5mm 정도 비 소식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이 13도, 광주가 14도, 대구는 11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더 떨어졌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공기가 조금 차갑긴 하지만 맑고 깨끗해서 참 좋은데요. 다만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운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남부 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이 24도, 전주와 광주가 25도, 대구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계속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직 두툼한 옷 꺼내지 않으신 분들은 주말 동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40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15분 동안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전쟁 종식이 매우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선언을 기대한다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함께 해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매우 가까운 미래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를 결산하는 기자회견에서 서둘러 비핵화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전쟁을 막았고 이미 북한이 방향을 선회한 만큼 폼페이오 장관에게 시간에 쫓기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10월 이후에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세 번째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아침 긴급회의를 열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